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엑스텐입니다. 지금 금요일 밤을 지나 토요일 새벽입니다. 2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는 중에 말 한마디가 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는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그간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얼마나 시장을 움직이는지는 수없이 봐왔는데요. 이번 파월의 발언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제가 더빙을 해서 한국말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핵심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로로 있다고 확신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지 아십니까? 2022년부터 연준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온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이제 승리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 모르고 치솟았던 인플레이션이 현재 2.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시장 얘기였습니다. 고용시장 추가 냉각은 바라지도 환영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식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로 바뀌어서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 방향성입니다. 방향은 명확하며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건 뭐냐면 방향은 이미 정했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 확정, 이제 얼마나, 언제 할지만 남은 거다 라고 시사를 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이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럼 시장이 급등한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보시죠. 확실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왔습니다. 파월이 시기가 왔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순간 트레이더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환호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 의장이 직접 이제 인하한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9월 FOMC 금리 인하를 거의 100%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제 새로운 질문이 생긴 겁니다. 25bp 인하할 것인가? 50bp 인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파월의 발언 이후 트레이더들은 50bp, 즉 0.5% 인하를 대폭 가능성을 열어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인하 자체를 의심하던 시장이 이제는 25bp 할까? 50bp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급등 이유는요. 고용시장 보호의지 천명입니다. 추가적인 고용시장 냉각을 환영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정말로 강력한 표현입니다. 연준의 정책 우선순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식더라도 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용보호가 새로운 1순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준 줄 아십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된 겁니다. 연준이 고용시장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하니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도 급증한 것이죠. 채권에서 주식으로, 안전자산에서 성장주로 주식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소형주가 한 3% 정도 올랐고 지역은행이 무려 4.9%나 뛴 것을 보면 이러한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보면요. 다수의 금리 인하 암시였습니다. 파월이 정책에 충분한 완화 여력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시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이번이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 계속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요. 자산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월의 이번 연설은 단순한 9월 금리 인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연준이 향후 1, 2년간 적극적인 완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1.5%에서 2%대로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 사이클이 시작된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시에 위험의 균형도 바뀌는 듯합니다. 오늘 연설에서는 경제 상황과 단기,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에 관한 수정 성명서에 담긴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한 두 번째 공개 검토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년 전 이 연단에 섰을 때 경제는 변곡점에 있었습니다. 정책 금리는 1년 넘게 5.25에서 5.5%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긴축적인 정책 기조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총수요와 공급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조성하는 데 적절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졌고 노동시장은 이전의 과열 상태에서 식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실업률은 거의 1%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아닐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후 3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정책 기조를 재조정했고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시장이 최대 고용에 가깝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세계 무역체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 강화는 노동력 증가를 급격히 둔화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세, 지출, 규제 정책의 변화 또한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결국 어떻게 정착되고 경제에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역, 이민 정책 변화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기 순환적 또는 구조적 변화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화 정책은 경기 순환 변동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구조적 변화는 거의 바꿀 수 없으므로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노동시장이 그 좋은 예시입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된 7월 고용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고용 증가는 3만 5천 명에 불과하여 2024년 월 16만 8천 명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둔화는 5월과 6월의 이전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불과 한 달 전에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입니다. 하지만 고용 증가 둔화가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결과인 노동시장에 큰 유휴 인력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업률은 7월 소폭 올랐지만 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지난 1년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자발적, 퇴직, 해고, 실업자 대비 구인 건수 비율, 그리고 명목 임금 상승률 같은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 역시 큰 변화가 없거나 아주 약간만 둔화되었습니다. 노동 공급이 수요에 맞춰 완화되면서 실업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손익분기점 수준의 일자리 창출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노동력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노동시장 참여율도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노동자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현저히 둔화된 결과로 나타난 특이한 균형입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이 현실화되면 급격한 해고와 실업률 상승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올해 상반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2%까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2024년 2.5%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장 둔화는 주로 소비 지출 둔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처럼 GDP 둔화도 공급 또는 잠재 생산량의 성장 둔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 봅시다. 높은 관세로 인해 일부 품목에서 물가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때 7월까지 지난 12개월간 총 PC 물가는 2.6%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1년 전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근원 상품 가격은 지난 12개월간 1.1% 올랐는데 이는 2024년 내내 보였던 소폭 하락과 대조적인 변화입니다. 반대로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비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역사적으로 2% 인플레이션과 부합했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소비자, 물가 영향이 뚜렷합니다. 저희는 그 영향이
앞으로 몇 달간 누적될 것으로 예상하며 시기와 규모 모두 불확실합니다. 통화 정책의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향이 단기적이고 물가 수준의 일회성 변화로 그칠 것이라는 합리적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세 인상이 공급망과 유통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계속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관세율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조정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동력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위험입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받아내면서 임금과 물가의 부정적인 역학관계를 촉발하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특별히 경직되어 있지 않고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4년 넘게 저희 목표치를 웃돌고 있으며 현재도 가계와 기업의 큰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및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여전히 잘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연방준비제도의 장기적인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율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승하고 고용 위험은 하락하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목표가 상충할 때 저희 프레임워크는 이중 책무의 균형을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정책 금리는 1년 전보다 중립금리의 100베이시스 포인트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여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저희가 정책 기조의 변화를 검토할 때 신중히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정책이 긴축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 균형을 고려해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화 정책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습니다. FOMC 위원들은 오직 데이터와 그것이 경제 전망 및 위험 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는 미국 국민을 위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달성하라는 의회 위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으며 개정된 프레임워크는 광범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임무를 지원할 것입니다. 저희가 편의상 합의 성명이라 부르는 장기 목표 및 통화, 정책 전략, 수정 성명서는 저희의 이중 책무 목표 달성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고안되었으며 이러한 이해는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모두 중요합니다. 이번 검토에서 이루어진 변화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저희 프레임워크에 대한 여러 공개 검토를 바탕으로 한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올해 검토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전국의 연준은행에서 열린 FED, LISTNS 행사, 주요 연구 컨퍼런스, 그리고 여러 FOMC 회의에서 직원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 입안자들의 논의와 심의가 그것입니다. 올해 검토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가진 체계가 다양한 경제 상황에 잘 맞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동시에 이 프레임워크는 경제 구조의 변화와 그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발맞춰 진화해야 합니다. 대공황은 대인플레이션과 대안정기와는 다른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는 다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와는 다릅니다. 지난번 검토를 할 당시 우리는 금리가 유효 하한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낮은 성장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우 평탄한 필립스 곡선을 특징으로 하는 뉴 노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여건에 덜 민감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정책 금리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효 하한에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의 부진한 성장과 더딘 회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경제가 가벼운 침체라도 겪게 되면 우리의 정책 금리는 다시 매우 빠르게 유효 하한으로 돌아가 아마도 또다시 장기간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명목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하락하고 실질 금리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한 실질 금리는 고용 증가에 더욱 부담을 주어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결국 악순환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정책 금리를 유효 하한으로 이끌고 2020년 통화 정책 체계 변화를 가져온 경제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느린 속도의 글로벌 요인에 뿌리를 둔 것으로 여겨졌고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2020년 합의 성명서에는 지난 20년간 점점 더 두드러졌던 유효 하한 관련 위험을 다루는 몇 가지 특징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고정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효 하한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문헌을 바탕으로 우리는 유효한 제약 하에서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잘 고정되도록 보완 전략인 유연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 상회한 이후에는 적절한 통화 정책이 한동안 2%를 완만하게 넘어서는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효 하한에서의 낮은 인플레이션 대신 팬데믹 이후 경제 재개로 인해 전 세계 경제에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중앙은행과 민간 분석가들처럼 2021년 말까지 저희는 정책 기조를 크게 긴축하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해지자 16개월 동안 정책 금리를 5.25%포인트 인상하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팬데믹 공급망 혼란 해소와 함께 과거 고인플레이션 대응 시 동반되었던 고통스러운 실업률 상승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에 더 가깝게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검토는 지난 5년간 경제 상황 변화를 살폈습니다. 이 기간 거대한 충격에 직면하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변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금리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및 팬데믹 이전의 시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 현재 정책 금리는 다소 긴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어디에 안착할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생산성, 인구 통계, 재정 정책 및 저축과 투자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의 변화를 반영할 때 현재 중립금리는 2010년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2020년 성명이 고인플레이션 대응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강조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을 반영하여 합의 성명서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저희는 유효 하한이 경제 지형의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저희의 통화 정책은 광범위한 경제 상황 속에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저희의 개정된 성명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중 책무의 양측의 이익이 되도록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또한 물가 안정은 건전하고 안정적인 경제에 필수적이며 모든 미국인의 복지를 뒷받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주제는 연준 경청 행사에서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은 고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특히 필수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셋째, 2020년 성명에서 저희는 최대 고용 이탈 대신 미달분 완화를 명시했습니다. 미달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연 실업률, 즉 최대 고용에 대한 저희의 실시간 평가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통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회복 후반에는 고용률이 장기간 동안 주류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저희 목표치인 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실시간 자연 실업률 추정치만을 근거로 정책을 긴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그 견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달분이라는 용어 사용이 항상 의도대로 해석되지는 않아 소통의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특히 미달분이라는 표현은 선제적 조치 불개입이나 노동시장 경색을 무시하려는 약속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명서에서 이 미달분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개정된 성명은 이제 위원회가 고용이 물가 안정에 반드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최대 고용에 대한 실시간 평가를 상회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명확하게 인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물론 노동시장 경색이나 다른 요인들이 물가 안정의 위험을 초래한다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된 성명서에는 최대 고용이 물가 안정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 가능한 가장 높은 고용 수준이라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최대 고용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야 모든 미국인에게 경제적 기회와 혜택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연준 경청 행사 피드백은 미국 가계, 고용주, 지역사회를 위한 강력한 노동시장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넷째, 미달 표현 삭제와 함께 고용 및 물가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지 않은 시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개정된 성명은 2012년의 원래 문구와 더 긴밀하게 일치합니다. 저희는 목표로부터의 이탈 정도를 고려하며 각 목표가 이중 책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차이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최우선 과제였던 2022년에서 24년 기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의 정책 결정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변화 외에도 과거 성명과 상당 부분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 문서는 의회가 부여한 책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가장 잘 촉진할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술합니다. 저희는 통화 정책이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시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 결정은 경제 전망과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또한 고용에 대한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대 고용 수준은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통화 정책과 관련 없는 이유로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의 장기 인플레이션율이 이중 책무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목표에 대한 약속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확고히 하는 핵심 요소라 믿습니다. 경험에 비춰볼 때 2%의 인플레이션율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낮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시 유연하게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칠 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성명은 약 5년마다 공개 검토를 실시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을 유지했습니다. 5년이라는 주기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재평가하고 저희 프레임워크의 성과에 대해 대중, 실무자, 학계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여러 다른 국가들과도 일치하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앞서 매년 이 훌륭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슈미드 총재님과 캔자스시티 연은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중 2번의 온라인 연설을 포함해 이 연단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매년 이 심포지엄은 연준 지도자들이 최고의 경제 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당면 과제에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캔자스시티 연은은 40여 년 전 볼커 의장을 이곳으로 유치한 것이 매우 현명했습니다. 저 또한 그 전통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